현웅이 형이 그 화면 공유를 허락해줄 때까지는 일단 각자 그 제가 내용들은 다 그 구글 콜앱에다가 넣어놨으니까 구글 콜앱을 보면서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다가 화면 공유 해주면은 그때 화면 공유를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콜앱 다들 여세요. 콜앱 다들 열어주시고요. 그 다들 여셨나요? 잘 여셨죠? 지금 서준이밖에 자리 없는 것 같긴 한데, 선이도 있네. 자,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할 데이터셋은 C본의 팁스 데이터셋인데, 먼저 C본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나요? 현웅이 형이나 아니면 세훈이 형이나 주한이가. C본 라이브러리 다 알군요. 그러면 C본 라이브러리에서 팁스 데이터셋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콜앱을 펴가지고 맨 위에 셀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짜라락 뜰 텐데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그 데이터셋은 total bill이라는 데이터셋과 total 제만 저희가 이번에 사용할 컬럼은 total bill이라는 컬럼과 팁이라는 컬럼 그리고 size라는 컬럼인데 이 total bill은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 식당에 갔을 때 그 식당에서 그 얼마나 돈을 썼냐, 그리고 사람 인원수는 몇 명이냐, 뭐 이런 등등 그 식당에서 웨이터가 받는 팁, 뭐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그 중에서 이 토탈 빌이라는 거는 그 식당에서 사용한 돈의 총량이고요. 그 팁은 웨이터가 받은 팁의 양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는 그, 그 주문을 한 그 테이블의 인원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토탈 빌이랑 팁을 입력 데이터로 받고 그리고 인원수, 사이즈를 출력 데이터셋으로 삼을 겁니다. 자, 그러면 X와 Y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써가지고 그럼 답을 전체로 보내드릴게요. 네, 네. 해결됐다고 하네요. 네. 화면 공유 잘 되죠? 네. 화면 공유 잘 되나요? 잘 보이네요. 네. 그러면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이터셋은 이게 데이터셋 이름이 뭐였더라? 팁스죠. 팁스에서 토탈 빌이랑 토탈 빌이랑 팁을 입력 데이터로 이렇게 바꾸요. 그리고 y는 팁스의 사이즈를 출력 데이터로 받는다고 했죠. 데이터를 시각화해 봅시다. 가장 적합한 시각화 방식은 뭘까요? 여기서 한번 한 10초간 생각해 보시고요. 어, 가장 좋은 여기서 데이터를 시각하는 방식은 저희가 이번에 할 그 주제랑 좀 엮어서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이번에 할 게 군집화랑 분류고 그리고 둘 다 거리 기반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KNN이랑 K-민즈를 사용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먼저 뭔가 거리를 측정할 만한 그런 시각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네, 거리를 할 만한 그런 시각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2차원 데이터니까 X축, Y축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또 타겟 출력 데이터도 볼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겠죠.
서은이가 올려줬듯이 스캐터 방법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Y축을 이제 색깔로 표현을 할 건데, 그래서 어떤 라이브러리를 쓸 거냐? 그 C본의 스캐터 플롯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쓸 겁니다. 제가 이거 다 쓰고 보내드릴게요. 그 채팅으로. 일단 X의 토탈 길이랑 Y의 이, 이 팁스를 이렇게 X축, Y축으로 설정을 해둘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표현한 것식은 휴,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휴에 들어간 이 데이터셋을 통해서 이 색깔을 칠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냐? 잠시만요. 제가 이걸 안 돌렸군요. 그럼 이렇게 보입니다. X축, Y축에 저희가 설정해준 값들이 이렇게 들어간 것이 보여지고, 그리고 네, 채팅을 올려줬고요. 그 색깔은 Y로 이렇게 색칠된 걸 보이죠. Y에 따라. 이 C본 같은 경우에 C본을 사용해가지고 뭐 플롯을 해라 라는 그런 시험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뭐 C본 코드를 주고 이 코드가 무엇을 그리는 거냐 정도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나오는 각각의 매개변수를 다 외울 필요는 없대. 그냥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데이터 프레임, 판다셋을 이용하는 그런 플롯들이 있잖아요. 그런 플롯들은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으므로, 그런 거는 이제 좀 집중을 해서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C본은 딱히 그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저희는 이번 시간에 무엇을 할 거냐라고 하면은, 이 KNN에 질문 있나? 네네네, 된대요. 네, 현웅이 형이었네요. 자, KNN 중에서 Fixed Radius KNN이라는 걸 사용할 거고, 또 Weighted KNN이라는 것을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저희는 이거를 진짜 생 코드로 구현해 볼 거고요. 또 K민즈도 생 파이썬 코드로, 생 넘파이 코드로 구현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런에서는 KNN이랑 K민즈를 배울 거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다양한 현웅이 형이 설명해준 군질파 사이클런 모델들을 사용해 볼 것입니다. 일단 먼저 Fixed Radius랑 Weighted KNN을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Fixed Radius KNN은 이제 KNN을 변형시킨 알고리즘인데요. 이 KNN은 가장 가까운 K개의 데이터를 이용했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운 K개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중 K개 중 일부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얘를 고려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도 고려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점에서 두 개는 가까이 있고 세 개는 굉장히 멀리 있는데, 그 K가 5로 설정되면 그 굉장히 멀리 있는 세 개까지 다 고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Fixed Radius KNN은 여기 아래 그림이 보이시죠? 어떤 한 점을 기준으로, 저희가 볼 점을 기준으로 딱 정해진 반지름만큼의 원을 그려요. 그 다음에 그 원 안에 있는 애들로만 KNN을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즉, 한 점에서 원을 그리고 그 원의 안에 있는 얘들의 라이브러리들만 볼 거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코드는 KNN은 거가 별로 많이 달라지진 않겠죠. 한번 아래에 있는 그 빈칸을 채워보도록 합시다. 어, 일단 제 목소리는 잘 들리죠? 요즘 목이 아파가지고. 네, 목이 타네요. 그냥 말을 좀 절어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입안 꼴이 좀 큰일 난 꼴이라. 네. 자, 한번 짜보고 완료되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어, 코드가 좀 길어가지고 제가 계속 치면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 코드가 이제 KNN이랑 K민즈는 조금씩 길어가지고, 이제 그때 라이브로 제가 타이핑을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타이핑을 한 다음에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코드가 길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하면서 이걸 쓰면은 좀, 네, 맥이 끊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것만 좀.
연이 다 되면 말씀해 주세요. 기본적인 KNN은 현웅이 형이랑 같이 코딩을 했죠, 다들. 네. 네, 서준이 끝났고요. 서은이도 동시에 끝났네요.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짠 방식이 이런데요. 먼저 그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유클리드 거리 계산하는 공식을 갖다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거는 x 얘를 지금 판다스로 정했나요? 아니면 그냥 정했나요? 판다스죠. x.values로 해줘야겠죠. 넘파이 연산하기 위해서. 빼기 xu를 하고 얘는 제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kn이랑 k민즈를 계산할 때는 이제 선형 회귀는 그냥 식들만 짜라락 하면 됐던 부분인데 이 KNN이랑 K민즈는 특별히 거리를 계산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거리들을 또 다양한 그 클러스터 혹은 다양한 그 라벨들에 대해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썸을 하거나 이런 집계 함수들을 할 때 이 엑시스랑 쉐이프를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같은 경우는 엑시스를 1로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이 방향으로 이 엑시스는 1 방향으로 더해줘야지 그 거리들의 그 우리가 아는 그 피타 공식이 되니까. 그래서 이 엑시스는 1 이렇게 설정해줘야 되고요. 앞으로 이 K민즈랑 KN을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럴 거고 이 엑시스랑 쉐이프는 실수하기가 굉장히 좋으니까 이 집중을 해서 다뤄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KNN에서 가까운 그 네이버를 고르는 형식은 기존의 KNN은 그냥 가장 작은 K개였다면 이번에는 이 거리가 저희가 정해진 그 레디어스보다 더 작은 얘들에 대한 Y 라벨을 이 네이버로 이제 바뀌었죠. 이웃으로. 그다음에 여기서 이 끝부분에 데이터가 없을 경우 가장 가까운 데이터의 라벨을 출력하자라고 제가 예외 처리를 했으니까 이 경우에도 제가 이렇게 작성해줘야겠죠. 디스턴트의 가장 작은 거 이렇게 해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돌아가는지 보자면 X줄을 제가 만들면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게 보여지고요. 당연히 레디어스가 이렇게 달라지면은 얘는 0.5라서 똑같은데 1.0으로 설정해주면은 레디어스가 이렇게 달라지면은 다른 라벨들을 뱉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화면 공유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설명할 모델은 웨이티드 KNN인데요. 웨이티드 KNN도 이제 픽스드 레디어스 KN과 같이 KN이 변형된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번에 웨이티드 KNN은 이제 실제로 그
저희가 볼 최근적 이웃의 개수를 다르게 한 픽스드 레디어스랑 달리 이번에도 그냥 KNN처럼 K개의 이웃을 정해주면 K개의 이웃을 볼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다른 게 뭐냐? 웨이티드 KNN은 이제 K개 이웃 중 최대값을 고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값을 저희가 계산해가지고 그 값이 최대가 되는 라벨들을 고를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 함수라고 적혀 있는데 이 가치 함수가 뭐냐면 그 라벨이 얼마나 좋은 라벨이냐를 평가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뭔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 가치 함수 값이 크다는 거는 그, 그 라벨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가치 함수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웨이티드 KNN에서는 이 가치 함수는 그 라벨에 속하는 그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 이웃들의 가중치 합입니다. 웨이트의 합을 가치 함수, 얼마나 좋은 라벨이냐로 평가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이때 이 가중치는 이제 거리의 함수로 설정을 하죠. 근데 당연히 가까운 이웃일수록 더 이 데이터랑 더 유사하다는 거니까 더 좋은 애겠죠. 그러니까 가중치는 거리의 함수긴 함수인데 가까워질수록 더 좋은 애니까 가까워질수록 더 큰 가중치를 가져야겠죠. 여긴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때 저희가 이번에는 가중치를 거리의 역수로 하겠습니다. 즉 특정 라벨이 제가 라벨이 뭐 0, 1, 2, 3 이렇게 있으면은 특정 라벨 0번에 해당하는 그 이웃들을 골라가지고 그 이웃들의 거리를 계산한 뒤에 그 거리로 가중치를 계산하고 그 가중치의 합을 가치함수로 정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가치함수가 가장 크게 되는 그 라벨을 뱉어낸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어렵나요, 좀? 오케이. 네. 그러면 이번에도 웨이티드 케인을 구현해 보고요. 그리고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한 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구현을 하다가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 질문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공유 중지하고 완료되면 완료됐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소환이 끝났고요. 할 건, 할게 조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57분에 그 코딩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준이도 거의 하던 데까지 하고 제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웨이티드 KNN에서 가중치는 그 거리의 역수로 한다고 했죠. 가중치는 이렇게 거리의 역수로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중치를 저희는 그 전까지는 그냥 이윤만 계산하면 됐죠.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근데 이제 가중치를 더해줘야 되니까 이제 가중치 중에서 가장 가까운 애들의 가중치는 저희가 어떤 다른 변수에 저장해 놔야겠죠. 그래서 그 W를 그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가장 값이 큰 K개를 이렇게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값이 큰 애죠, 이번에는. 왜냐면 가중치는 거리가 짧을수록 커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이번에 아그솔트를 해준 다음에 그냥 아그솔트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가장 큰 K개를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마 여기까지는 잘 하셨을 것 같은데 아마 그 다음에 그 좀 걸렸던 부분이 이 가중치의 라벨별 합을 구하는 거겠죠. 가중치의 라벨별 합을 구하는 게 장 어려웠을 텐데 여기서 저희는 이제 그 딕셔너리를 사용할 겁니다. 딕셔너리를 사용할 건데 왜 딕셔너리를 사용했냐? 저희가 그 전에 KNN을 짤 때 이렇게 빈 카운트를 쓰잖아요. 근데 저번 학기에는 빈 카운트를 배우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 과연 빈 카운트를 다시 쓸까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학교에서 빈 카운트를 쓰는 대신에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 하면은 바로 제가 이번에 설명할 이, 이 딕셔너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이 사용 지금은 가정치의 합을 구할 거지만 이제 이 방식을 똑같이 사용해가지고 그 라벨들의 개수도 셀 수 있으니까 이 방식은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위에 라벨이 나올 때마다 걔는 웨이트를 더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는 가치 함수니까 그 라벨에 해당하는 그게 나올 때마다 그 웨이트가 나올 때마다 그 위에다가 더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위에 해당하는 라벨이 아직 없을 수가 있잖아요. 지금 아직 위에 라벨들을 안 넣어놨죠. 만약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설정이 하나하나 돼 있었다면은 뭐 그냥 여기서 위 라벨 이렇게 했어도 됐을 수 있는데 이제는 이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해줄 거냐? 이제 컴과 to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딕셔너리에는 ge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get이라는 메소드는 만약 이 라벨에 해당하는 값이 있으면 그 값을 리턴하고 만약 그 값이 없으면은 그 뒤에 있는 저희가 설정한 값을 뱉어내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라벨이 있다면
그 라벨, 그 위 라벨을 뱉어낼 거고, 만약 라벨이 없다면, 한 0을, 라벨이 없다면 0을 뱉어내겠죠. 이러한 형식으로, 이러한 형식을 사용해서 저희는 이 웨이트의 합을 계산해 줄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빈 카운트를 대체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위 라벨을 한 다음에 저희는 그 값이 가장 큰 L을 골라줄 겁니다. 그때 이렇게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v.get을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키에는 왜 이게 v.get을 넣어줬냐라고 하면은 이 키에 들어가는 건 함수입니다. 함수를 넣어줘야 돼가지고 이 v.get 함수를 넣어줬고요. 그럼 이렇게 웨이티드 KNN이 잘 작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이 웨이티드 KNN이랑 레디어스, 픽스드 레디어스가 나올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희 때도 그걸 알려주긴 알려줬습니다. 알려주긴 알려줬는데 그거에 대한 자세한 구현 방법은 안 알려줬고요. 알려줬거든요. 다음 학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현해 놓는 방법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이 이걸 보고요. 답지도 올려드릴게요. 끝나고. 그 다음에 한번 캐리 민즈를 생 코드로, 생 넘파이 파이썬 코드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캐리 민즈 알고리즘은 크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먼저 초기화 부분이 있죠. 이 군집에서의 중심점들을 딱딱딱 찍어줘서 초기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론적으로 배운 그런 반복적인 뭔가 반복을 해야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초기화. K민즈는 알고리즘을 시작하기 위해서 초기에 중심점들을 이렇게 찍어줘야 되죠. 그 K민즈에서 이 중심점을 어떻게 찍느냐도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일반적인 K민즈에서는 임의의 위치를 K의 중심점으로 잡습니다. 근데 이제 K민즈 플러스 플러스라는 알고리즘에서는 데이터 중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갖고 있는 그 데이터 점 중에서 이미 K개를 중심점으로 초기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용할지는 여러분들이 그 알아서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목이 나갔네요. 죄송합니다. 이 반복적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는데요. 먼저 군집화를 합니다. 그때 군집화는 각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에서 가장 가까운 중심점으로 그 군집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군집화가 다 됐으면은 이제는 이 중심점을 업데이트합니다. 그 군집들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 데이터의 무게 중심을 새로운 중심점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료 조건은 이 반복적 알고리즘이 중심점을 이동하지 않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변화가 없죠. 그래서 그때 중심점이 이동하지 않을 때를 종료 조건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중심점과 기존의 중심점이 같으면 K민즈 알고리즘을 종료시키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설명한 걸 바탕으로 K민즈 한번 알고리즘을 짜보도록 합시다. 이 K민즈는 좀 복잡할 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일단 대강적인 구조는 이렇게 짜놨거든요. 이 구조를 따라가서 제가 설명한 걸 바탕으로 한번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코드를, 밑에 있는 두 코드를 돌려보면 되거든요. 근데 아주 높은 확률로 이 K민트 13은 이게 돌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안 돌려진다 해서 이제 그 당황하지 마세요. K민트 3까지만 되면 됩니다. 그리고 코딩이 완료되면 말씀해 주세요. 아우,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너무 안 좋아요. 아, 시간이, 시간이 넉넉치 않아가지고 한 11시 10분 정도에 같이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전에 끝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자, 그러면 10분이 됐으니까 한번 슬슬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먼저 초기화 과정은 여기서 말해준 대로 그 x민이랑 xmax 사이에 임의 값을 랜덤적 유니폼을 통해서 뽑아줬고요. 이때 사이즈는 당연히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엑시스는 0은 그 클러스터의 개수로 설정해줘야 되고, 그 두 번째 거는 당연히 그 x좌표, y좌표가 있으니까 2로 설정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종료 조건에서 기존 중심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니 이 기존 중심점에 대한 정보를 centroid.copy로 복사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를 구해줄 건데요. 이때 이 디스턴스 배열을 어떻게 만들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요. 저희는 거리 배열을 만들 겁니다. 거리 배열을 만들 건데, 그래서 엑시스는 0은 서로 다른 중심점들별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엑시스는 1은 서로 다른 데이터별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엑시스 0이 만약 2로 설정됐다. 그러면은 인덱스가 2인 중심점에 대한 거리고요. 그럼 엑시스가 1이 만약 3으로 설정이 됐다면은 이 인덱스가 2인 중심점과 인덱스가 3인 데이터 간의 거리를 저장하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저희는 거리 배열을 만들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유클리드 거리를 쓸 건데 좀 조심해야겠죠. x values랑 그 다음에 센트로이드를 이렇게 빼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다시피 이 쉐이프가 굉장히 헷갈려요. 이 쉐이프를 굉장히 고심해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서, 이 X 같은 경우는 데이터죠. 서로 다른 데이터들은 엑시스는 1을 따라서 서로 다른 데이터로 어, 를 이렇게 거리를 계산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엑시스는 0, 1, 2 중에서 이 엑시스는 1에다가 데이터들이 달라지게 이렇게 넣을 거고요. 그리고 엑시스는 0은 그냥 한 개짜리 그런 엑시스로 놔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꾸고요. 센트로이드는 이제 반대로 엑시스는 0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중심점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엑시스는 0이 이렇게 마이너스 1로 해가지고 중심점들이 달라지게 이렇게 설정해 놓고 엑시스는 1은 그냥 어, 크기가 1로 비워둘 겁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2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차로 구해진 거를 제곱해 줘야겠죠. 이렇게 제곱해 준 다음에 더해줄 건데 이때는 마찬가지로 엑시스는 0, 이 서로 다른 중심점들이고 엑시스는 1, 이 서로 다른 데이터들이고 그리고 엑시스는 2에서야 x축, y축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 피타고라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엑시스는 이렇게 2로 설정을 해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중심점의 인덱스를 구해서 군집하자고 했죠. 이때는 이제 이 거리 배열에서 이제 알그민을 해줄 텐데 이때는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찾는 게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중심점의 엑시스인 0으로 설정해 줄 겁니다. 이렇게 설정해 주고요. 각 군집의 무게중심을 이제 새로운 중심점으로 저희가 정할 거죠. 그래서 for i in n 각 클러스터마다 이제 센트로이드의 새로운 중심점을 x x 플러스 리스트는 i 그러니까 이 클러스터가 i인 애들을 골라가지고 얘들의 평균을 내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말이죠. 이해되시죠? 센트로이드를 제가 정의가 센트로이즈인데 자, 그 다음에 종료 조건은 센트로이즈랑 그 기존의 센트로이즈가 같을 때 종료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설명이 살짝 어려웠던 것 같긴 한데 이해되시나요? 서준이 이해돼요? 그 알고민에서 네. X미니 이가 엑시스는 0. 왜냐면은 그 제가 이걸 설명할 때 넘파이를 설명할 때 제가 이걸 말해줬는데 그때 서준이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통계함수를 저희가 통계함수에서 엑시스를 설정하잖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엑시스가 무조건 그 설정한 엑시스입니다. 없어지거나 변화하는 엑시스가. 이 argmin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차원 거리 배열이 있으면은 이제 엑시스는 0은 중심점별로 달라지는 거고 엑시스는 1은 그 데이터별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중심점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던 데이터들을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골라가지고 그걸 날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엑시스는 0을 날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없어지는 엑시스는 0이니까 엑시스는 0으로 설정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구해서 중심점에 해당하는 엑시스는 없어지겠죠. 근데 원파에서는 항상 없어지는 애가 설정한 엑시스입니다. 그래서 엑시스는 0로 설정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코드 한번 돌려볼까요? 3부터 하겠네요. 좀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제 이렇게 3일 때는 가끔은 안 되고 가끔은 되는데 K민지가 13일 때는 그냥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요. 왜일까요? 혹시 이 코드의 문제점이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한 30초 정도 드릴게요. 이 코드의 문제점이 뭘까? 파악을 해보세요. 왜? 일단 이렇게 계속 무한히 얘가 반복이 되거든요. 이게 N 클러스터가 이렇게 크다고 해서 이 정도로 막 반복이 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종료 조건에 문제가 생겼겠죠. 근데 과연 종료 조건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게 학교 코드도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거, 그 학교 코드는 자기들이 잘 돌아가도록 데이터를 만들어놔서 그렇지. 이렇게 데이터가 조금만 달라지면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 문제점이 뭐냐? 여기 닷셀을 한번 열어봅시다. 부동소수점 문제? 아닙니다, 아닙니다. 한번 봅시다. 이러한 현상은 빈 군집이 생겨서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중심점을 구할 때 엑시스는 0을 기준으로 이렇게 평균을 내줬죠. 근데 만약 빈 군집을 평균 내주면 어떻게 되냐? 한번 봅시다. 이렇게 np.na인이 뜹니다. na인이 뜬다고요. 결측치가 뜹니다. 근데 중심점이 그럼 그 결측지로 설정이 됐다. 그럼 센트로이즈는 previous 센트로이즈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
np.nan이 np.nan과 같다. 그걸 돌려보면 false가 뜹니다. 그러니까 이 센트로이드에 np.nan이 뜨는 순간 이 np.nan 아무리 잘해도 np.nan은 np.nan 꼴이 되니까 얘는 항상 false가 떠서 종료 조건이 성립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 다음에 빈 군집에 다시 점이 추가될 리도 없잖아요. 센트로이드가 그냥 중심점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빈 군집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 중심점 자체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종료 조건이 성립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무한 루프를 돌게 되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아이디어 한번 내주실 수 있나요? 자유롭게 내주세요. 일단 제가 한번 아이디어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디어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될까요? 일단 한번 어, 빈 군집이 생기면 하나를 줘서 안 비게 만들기. 네, 이거 좋습니다. 이게 정답에 가까워요. 제가 일단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을 일단 제시해 줄게요. 첫 번째로 먼저 그런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 중에 빈 군집이 생기잖아요. 그럼 얘는 중심점을 그냥 업데이트 안 해요. 업데이트를 안 해서 그 중심점이 np.nan이 안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종료 조건에 언젠가 도달하겠죠. 근데 이거는 문제점이 뭐냐? 그렇다고 빈군집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빈군집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정한 K가 있으면은 그 K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K-1로 돌아가는 꼴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막 썩 그렇게 좋은 해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어, 빈 군집이 생기면은 그 그때 뭐 점을 임의로 그냥 줘요. 임의로 준다. 이게 서준이가 제시한 방법인데 이걸 조금만 달리합시다. 점을 임의로 주면은 좀 그렇잖아요. 점을 임의로 주면은 뭔가 그 가장 최선의 해결 방법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좀 더 뭔가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는 거, 제일 가까운 거. 근데 K민지의 한번 K민지의 의도를 알아봅시다. K민지의 의도는 가까운 건 묵되 먼 거는 묵지 않는다예요. 그쵸? K민지는 가까운 거는 묵는데 먼 거는 묵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 뺏어오면은 이게 다른 군집으로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걸 뺏어오면은 가장 가까운 건 묶어야 되는데 묶지 않은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반대로. 아니, 서준이가 근데 해결 방법을 잘 제시하네요. 그래도 제가 딱딱 말하고 싶은 그 부분을 잘 찝습니다. 가장 큰 군집 있잖아요. 가장 큰 군집에서 중심점에서 가장 먼 점을 새로운 중심점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군집이 나누기 가장 좋은 군집일 거 아니에요. 그 군집 중에서 중심점에서 가장 먼 얘가 그 새로운 그 군집에서 떨어져 나가기 가장 좋은 얘니까 가장 큰 중심점에서 가장 먼 점을 새로운 중심점으로 설정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빈 군집 문제는. 그럼 그 빈 군집 문제를 한번 해결하는 코드를 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토대는 그냥 쓱 복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복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고쳐야 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군집에서 점을 업데이트하는 이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한번 뜯어 고쳐봅시다. 질문이 들어온 것 같은데 잠시만요. 채팅이. 아, 이거요? 네, 알겠습니다. 아, 여기 있습니다.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와, 근데 시간이 너무 없네. 이게 2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이번 게 좀 커요. 이게 빡빡해서 사이클론도 해야 되고. 그래서 팔꿈치 기법. 아, 뭐 사이클론은 제가 후다다닥 해버리면 되니까. 그래도 시간을 25분은 좀 두고, 6분, 7분? 그 정도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초반에 좀 거시기 해가지고, 그렇네요.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은 그 시스루 코딩 짜는 게 끝나가지고, 네, 그러면은 좀 빨리빨리 할까요? 진도가 좀 느리니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 이슈가 좀 크네요. 자, 보이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큰 클러스터를 np.bin count, 그 원소의 개수를 세는 것을 통해서 세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속하는 점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점 중에서 거리, 가장 큰 군집의 중심점과의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그 거리가 가장 먼 점의 인덱스를 찾고 그 점을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점을 새로운 중심점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군집이 비어 있을 때 새로운 중심점을 찾는 이 과정을 통해서 손쉽게 종료 조건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코드도 보내줄 거예요. 이 코드. 이 코드 이해는 되죠? 네, 코드가 너무 길어가지고 안 보내지네요. 그러면은 이 스텝 2 부분만 제가 보내겠습니다. 이 스텝 2는 이걸로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복붙해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저번에 곤탕을 겪었던 KM인데 13을 돌려주면 이렇게 13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팔꿈치 기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꿈치 기법은 적절한 K를 고르는 거죠. K가 너무 클 때와 K가 너무 작을 때는 현우이 형께서 다뤄줬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팔꿈치 기법은 이 평가 지표를 이렇게 그래프에 그렸을 때 팔꿈치처럼 꺾이는 부분을 고르는 거죠. 평가 지표가 꺾인다는 거는 이제 K개를 더 크게 해도 이제 평가 지표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K개를 이제 더 늘릴 필요가 없는 그 시점을 적절한 K로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꿈치 기법에서는 평가 지표를 정하는 게 좀 이슈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사용할 평가 지표는 WCSS입니다. 이 WCSS는 이 데이터와 중심점까지 거리의 제곱의 합입니다.
제곱의 합인 이유는 그게 좀 더 계산하기 쉬워서 그러겠죠. 계산하고 다루기 쉬워서 제곱의 합으로 하는 겁니다. 약간 민 스퀘어드 에러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 WCSS는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중심점과의 거리가 짧아진다는 뜻이니까 더 좋은 거겠죠. 근데 이 WCSS의 하강세가 준해지는 시점은 K를 더 크게 해도 군집의 개수를 더 크게 해도 이 WCSS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그때 지점을 적절한 K로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꿈치 기법을 그리는 그 코드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팔꿈치 기법은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3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답지에서 복습을 해놓을게요. 제가 만든 답지거든요. 네, 여러분 끝나고 올려줄 답지입니다. 이 답지에서 빠르게 하고 여러분한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돌려보시면 뭐야? 자, 이렇게 팔꿈치 기법을 사용해서 그래프가 그려진 게 보여지는데요. 이때 꺾이는 지점이 한 5 정도 되죠. 그래서 한번 5로 이렇게 K민지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K민지를 생 코딩으로 짜는 부분은 이렇게 끝났는데요. 이제 사이클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러는 또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3번과 4번 문제, 기말 4문제 중에서 3번과 4번 문제가 사이클런으로 KNN과 K민지를 다루는 것이 나왔을 만큼 이 사이클런에서 KNN과 K민지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6차 시에서 제가 설명했듯이 이 기계학습을 위해선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를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정규화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왜냐하면 거리 기반의 알고리즘들이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별로 스케일이 다르면은 거리 기반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를 나누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올바른 평가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눈 후에 한번 정규화를 해봅시다. 자, 트레인 데이터는 그냥 이것도 복붙을 합시다.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아니다. 얘는 좀 중요하니까 제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이렇게 있죠. 이제 트레인 테스트 저희가 앞전에 배운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이 모듈을 이 사이클런이 제공하는 함수를 통해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누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배운 매개 변수 중엔 테스트 사이즈가 있었죠. 테스트 사이즈는 이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중 테스트 데이터의 크기를 정해주는 테스트 데이터의 비율을 정해주는 그런 매개 변수였죠. 근데 이번에 저희가 또 배울 그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 stratify라는 변수인데요. 이 stratify라는 변수가 뭐냐? 이 변수는 이제 클러스터링이나 분류랑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그런 매개 변수입니다. 이제 그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타겟이 카테고리죠. 카테고리 0,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데이터셋을 나눌 때 특정 카테고리에 뭔가 학습 데이터를 넣어줄 때 특정 카테고리에 좀 치중돼서 넣어줬어. 그러면 그 카테고리의 데이터들에 치중돼서 학습을 하고 좀 올바른 학습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비율들을 맞춰서 이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를 나눠주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stratify라는 매개 변수가 이 비율을 설정해 줄 때 사용되는데요. 이 stratify는 y라고 설정해 주면 이 y 안에 저희가 타겟을 넣었죠. 이 타겟의 비율을 맞춰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러가 있었죠. 스케일러는 6차시 했던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서 복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x 테스트 텍스트라 써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깔끔하게 정규화랑 그 다음에 정규화랑 테스트 트리 스플릿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제가 6차시에서 말했듯 이 xtrain과 xtest를 정규화할 때는 xtrain 같은 경우에는 fit transform을 그리고 xtest 같은 경우에는 그냥 트랜스폼을 진행합니다.
이건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자, 그럼 이제 KNN을 이용해서 학습을 한번 시켜봅시다. 이제 모델, 그 서준이 저번 그 차시 들었나요? 아, 안 들었어요. 그럼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스케일은 스케일러,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라는 얘는 그 정교화를 하는 얘고, fit transform은 평균과 그 표준 편차를 계산한 다음에 정교화를 하는 거고요. transform은 그냥 미리 계산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정교화를 하는 겁니다.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스플릿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한번 모델을 생성하고 학습시켜 볼 텐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했듯이 이 모델을 생성하고 학습시키는 방법은 어떤 그 사이클런에서 어떤 모델이든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fit이랑 predict를 했죠. 이번에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 서원이는 한번 저번에 했던 데랑 했던 그 코드랑 똑같이 한번 써서 이걸 돌려보세요. 서준이는 그 저번 차시 안 들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네. 저번 시간에 fit이랑 이거 기억나죠? fit 함수랑 그다음에 predict 함수, predict가 있었죠. 선이 완료되면 말씀해 주세요. 기억 안 나면 저번 차시 자료도 보시고. 얘는 제가 따로 설명해 줄게요. 서준이는 제가 그 채팅으로 설명해 줄게요. 아, 네, 선이 완료됐죠.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준이를 위해 조금 간략화해서 설명하자면, 사이클러는 머신러닝에 사용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라이브러리인데요. 그 사이킷런에서 머신러닝 할 때는 세 가지를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런 형식이 있죠. 이런 형식으로 모델 인스턴스를 생성해요. 그러니까 KNN은 K-Neighbor Classifier 이런 형식으로 이 KNN이라는 변수에다가 모델 인스턴스를 생성하고요. 그리고 얘를 학습시킬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KNN.fit 한 다음에 학습시킬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Y 트레인과 X 트레인을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러면 자동으로 이 모델 인스턴스가 그 학습이 되고요. 그리고 그 얘를 이제 predict 예측할 때는 k는.점 predict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X 테스트겠죠. 이제. 이렇게 이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은 거의 머신러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C 그 모델 인스턴스에서 C predict 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 모델을 통한 예측할 수 있는데요. KNN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 매개 변수가 써져 있죠. 이 N 네이버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K값, 그러니까 몇 개의 이웃을 볼 건지 그거에 해당하는 그 매개인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P는 이제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P는 1로 설정하면은 맨하튼 거리가 되고요. P는 2로 설정을 하면은 유클리드 거리가 됩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이 K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라벨을 통해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라벨이 정해진 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X와 Y를 모두 입력해줘야 되는데요. 날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에는 그냥 X만 넣어주면 되겠죠. 왜냐면 걔는 라벨 데이터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KN점 predict를 통해서 Y predict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학습시킨 이 KNN 모델을 평가해 볼 건데요. 그 평가하는 방법은 accuracy를 이용하는 겁니다.
accuracy는 매우 단순한 평가 방법으로 그냥 전체 테스트 데이터 중 맞은 비율입니다. 그 막 TP 막 이런 거 그 현웅이 형이랑 했잖아요. 거기서 그냥 맞은 거. 만약 그게 어떤 네 그러니까 그냥 맞은 비율이에요. 그냥 맞은 개수 나누기 전체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accuracy 한번 스코어를 계산하는 코드를 여기다 잠깐 넣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약간 판다스랑 넘파이에서 어떤 배열이나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거기서 특정 원소의 비율을 계산할 때를 떠올려 보시면 돼요. accuracy 스코어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일 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accuracy 스코어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를 제가 말해보자면, 제가 그 3차 시간에 2차 시 정도에 제가 그 벌칙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이게 나왔습니다. true는 그, 그, 그 통계 함수에 들어갔을 때 1로 처리가 되고, false는 통계 함수로 들어갈 때 0로 처리된다. 이걸 말씀해줬죠.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한번 비율을 계산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y predict는 뭐 y test 이렇게 설정을 하면은 y predict랑 y test가 같은 것, 그러니까 맞은 것은 true로 그 생성이 되게 되고 틀린 거는 false로 생성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얘네들의 비율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NP점 민을 하시면 됩니다. 민을 하게 되면은 1인 얘들의 평균, 그 1인 얘들의 평균을 구해주는 거니까 결국 그 맞은 비율을 알 수 있겠죠. 그냥 맞은 개수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썸을 하시면 되고요. 이때는 A점 민을 하시면 되겠죠. 예를 돌려봅시다. Y 테스트가 왜 설정이 안 됐어? T 테스트라고 했군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accuracy 스코어를 저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accuracy 스코어를 계산해주는 사이클런 사이클런 함수도 당연히 있습니다. accuracy score이라는 얘를 이렇게 임포트 해가지고 accuracy score를 이렇게 간단히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KNN에서 이 K를 또 적절하게 정해주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 이유는 현웅이 형이랑 같이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K 값을 찾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그냥 여러 K 값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본 후에 그 다음에 최적의 K를 고르는 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이용해야 될까요? 자, 만약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적절한 K를 찾는데 여러 번 저희가 여러 K들을 트라이 해본 다음에 최적의 K를 고를 거거든요. 근데 그 K를 고를 때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은 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적절한 K를 고르는데 사용이 돼가지고 학습 과정에 사용이 된 거잖아요. 근데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를 구분할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그 간섭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 K 값을 고를 때 이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트레인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트레인 데이터를 만약 전체를 통으로 쓰면은 이 적절한 K를 찾을 때 그 과적합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를 학습시킨 다음에 이 새로운 데이터셋으로 그 K 값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 판단해야 되는데 만약 트레인 데이터를 통으로 쓰게 되면은 이 과적합을 잡아낼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트레인 데이터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학습에 사용하고요. 하나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검증에 사용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되나요? 이해 안 되는 부분 있나요? 혹시? 음, 대답이 없네요. 그러면 이해된다고 생각하고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트레인 데이터랑 이러한 하이퍼 파라미터 검증에 사용되는
이런 데이터셋을 validation 데이터셋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간단히 이렇게 train, test, 스플릿을 해가지고 이번에 train 데이터랑 y train 데이터를 이렇게 스플릿 해주면 되겠죠. test size 0.1로 하고 creative y train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발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로 accuracy 스코어를 계산해서 그래프로 나타내 볼 겁니다. 시간이 없네요. 그러면 답지에서 잠깐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K값에 대해서 accuracy 스코어를 계산한 다음에 최적의 K값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내 보면은 각각의 K값에 대한 accuracy 스코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한 25쯤에서 최적의 accuracy 스코어를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최적의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x scores죠.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최적의 K값을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최저의 K값을 이용해서 Kn을 학습시킨 후에 테스트 데이터로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쉽게 여기 있는 것들을 긁으면 되겠죠. Kn.fit 여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predict는 Kn.predict x 테스트 이번에는 발리데이션 데이터가 아닌 테스트 데이터로 검증을 시도하고요. K하고 accuracy 스코어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accuracy score y predict 이렇게 하면은 최적의 K값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학습을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K-민즈를 진행하겠죠. 이 K-민즈를 사용하기 위해서 간단히 이 X값을 정규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규화 시켜주는 코드 또한 여기서 가져오도록 하고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통해서 이렇게 스케일을 해준데 이번에는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이런 게 없죠. 왜냐하면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전체 데이터를 이렇게 정규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점 피트를 할 건데 한번 서원이랑 그 서원이랑 서준이랑 이 모델점 피트에 들어갈 인자가 무엇일지 생각해보면서 K-민즈 코드를 짜보도록 합시다. 이 아래 있는 내용들은 그냥 머신러닝 심한 내용이어서 시험에 딱히 나오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리면서 네, 그 재미를 찾으시면 돼요. 이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고 그냥 그 흥미가 있으면 보시면 됩니다. 방에 에어컨이 설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쪄 죽을 것 같습니다. 허은이랑 서준이 완료되면 말씀해 주세요. 이거 피트. 응? 서준이는 혹시 위 내용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세요. 6차시를 안 들었으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 예. 시간을 그럼 여기 사이클론에 좀 더 배분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은 한번 피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모델 점 피트를 하면 될 텐데 이번에는 비지도 학습이죠. 그래서 비지도 학습의 경우에는 이제 타깃 데이터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피트 인자에 X 데이터만 넣어준 다음에 피팅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K-민즈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4개 변수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제 이닛에 들어가는 여기 이닛에 이 K-민즈 플러스 플러스라고 들어간 거는 제가 아까 말한 중심점을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닛은 K-민즈 플러스 플러스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중 K개를 임의로 골라가지고 중심점을 초기화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닛은 랜덤으로 설정을 하시면은 임의의 위치로 저희가 저번에 했듯이 K개의 점을 찍어서 중심점을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n 이닛은 학습하는 횟수를 정해주는 그런 4개 변수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으나 그 학교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오토가 뭔 일을 하는지만 알려주면은 오토가 뭔 일을 하는지만 알려주고요. 왜 학습하는 횟수를 정해줘야 되냐? 왜냐면은 이 K-민즈가 저력 최소값을 찾는 알고리즘이 아니죠. K-민즈는 국수 최소값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냥 종료를 해버리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마다 서로 다른 국수 최소값을 찾게 돼가지고 학습 효율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제 특히 차원이 높고 그리고 이상치가 많은 데이터에서는 이 중심점들이 막 고립된 고립된 데이터에 걸려가지고 이 막 이상하게 K-민즈가 돌아갈 확률이 좀 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번 학습을 하게 되는데 이 n 이닛을 오토로 설정할 경우에는 이 아래서 이렇게 말했듯이 이 아래서 이렇게 써진 대로 학습 횟수를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K-민즈는 이렇게 여러 번 학습을 한 다음에 WCSS가 가장 작은, 가장 좋은 결과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대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N 클러스터는 위에서 저희가 썼듯이 그 클러스터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클러스터의 개수, 얘는 중심점을 초과하는 방법, 얘는 학습하는 횟수를 정해주는 4개 변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K-민즈 모델은 이 모델 자체가 여러 가지 유용한 속성들을 갖거든요. 이 여러 가지 유용한 속성들은 이번에 기말고사에서 14점 문제짜리로 나왔으니까 알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일단 클러스터 센터즈라는 얘는 이제 중심점의 위치를 출력하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이걸 출력해놓고 볼까요? 그래서 클러스터 센터즈를 모델점 클러스터 센터즈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하게 되면은 새 중심점의 위치가 X좌표, Y좌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 라벨즈를 출력하게 되면 이 각 데이터가 속해 있는 군집의 번호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0번째, 0번째, 2번째 군집에 이렇게 출력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inertia라고 하는 거는 관성이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WCSS를 관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델점 inertia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WCSS 총값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 얘네들은 이제 기말고사에 나올 수도 있으니 알아두는 게 좋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팔꿈치 기법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팔꿈치 기법은 위에서 사용한 얘를 그대로 하면 되는데 얘를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이번에는 여기 들어갈 게 좀 다르죠. 이번에는 모델을 K-민즈로 한 다음에 N 클러스터를 서로 다르게 하면서 그 그래프를 찍을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닛은 K-민즈 플러스 플러스를 하고 이닛은 오토로 설정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모델을 학습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WCSS라는 WCSS라는 리스트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값들을 넣어줄 겁니다. 모델점 이너시아. 그러니까 WCSS를 계산해서 여기다가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WCSS를 그래프로 찍어보면은
잠시만요. and clusters. 뭐야? 20% 점점. 21로 했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팔꿈치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 팔꿈치 기법을 사용하는 그래프 문제가 제 기억으로는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음 학기 이게 낼 만한 문제거든요. 그래프를 그려라라고 한 4점짜리로 낼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형식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그 서준이 혹시 질문 여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5분도. 서준이를 위해서 그 제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만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사이클러는 어떻게 사용한다? 모델은 뭐 예를 들어서 K-민즈 하면 K-민즈 이렇게 해가지고 모델 인스턴스를 생성한다. 그 다음에 모델.fit x, y 이런 형식으로 넣어가지고 그 모델을 학습시킨다. 그 다음에 모델. predict, predict x 이렇게 넣어서 그, 그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을 한다. 이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얘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함수는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를 분리해주는 그런 함수이고요. 그런 함수에서 이 stratify라는 함수는 각 카테고리별로의 비율을 맞춰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에 이 정규화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저번 시간 그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KNN을 이용해서 학습을 할 때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모델 인스턴스 생성, fit, 그 다음에 predict 이런 형식으로 하면 되고요. 액큐리시 스코어는 그냥 외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K-민즈를 할 때도 K-민즈, 모델 인스턴스 생성, fitting, 그 다음에 predict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너시아, 근데 얘는 predict가 없죠 생각하니까 얘는 비지도 학습이기 때문에 predict가 없습니다. 그 대신 모델.labels 하면은 이 군집화한 다양한 그 라벨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델점 이너시아 얘도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얘인데 얘는 WCSS를 출력하는 그런 속성입니다. 알겠죠? 오늘 좀 내용이 많아가지고 뭔가 강의가 터진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좀 마지막을 좀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이번 수업이 이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이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네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죄송했고요. 야, 그래도 나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도움되는 수업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만든 내용에 그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잘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무조건 그 데이터 과학은 진짜 시험 전에 한 2주 정도 2주 정도 짬짬이 공부를 하면은 그 A뿔을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A뿔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중간고사가 중요하니까 제가 그 가기 전에 시험 꿀팁만 말해주고 가자면 중간고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중간고사에 90점을 넘기고 나서 기말고사 때 쭉 놀다가 하루 딱 공부했는데 A뿔이 떴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과는 중간고사가 매우 매우 중요하니까 중간고사를 잘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샌들이 오바를 합니다. 오바를 해가지고 이상한 문제를 내는데요. 그래서 샌들이 그래도 오바를 했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항상 그 시험 직전 주 혹은 시험 직전 그 2주 있잖아요. 시험 직전 2주에 막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시험에 낼 것 같은 티를 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런 걸 못 들으면 못 푸는 문제들이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집중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가 프로젝트는 그 요소들 안 지키면 많이 깎이니까 그런 대가 프로젝트들은 정해진 요소들을 잘 지켜가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같은 경우에 그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은 시험에 뭐가 나올지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대과 수업 같은 것도 열심히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컴과 정도로 빡센가요? 아니, 전혀, 그렇지, 전혀 안 그래요. 자, 이번에 에이플 비율이 그래도 절반은 너무 과잉이다. 그래도 컴바보다 훨씬 덜 빡셉니다. 네. 훨씬 할만한데, 아, 맞다. 이번에 송현지 쌤이랑 문기보 쌤이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송현지 쌤은 그냥 문제를 어렵게 내시고요. 문기보 쌤은 지역적으로 내세요. 선배들 말을 들어보면은 막 엄청 사소한 부분에서 내신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특히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사소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좀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 마지막 수업이었고요. 여러분 끝까지 그래서 두 명이나 들어와가지고 저는 마지막 시간에는 거의 없을 줄 알았는데 두 명이나 들어와가지고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